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단짝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라디오 시사 91만 8천 명입니다.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걸 매일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 매일 체크합니다. 100만이 되면 봄 소풍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이 속도로 가면. 예. 여름 되면 여름 소풍, 여름 물놀이 가야죠. 뭐 근데 봄 소풍을 희망한다. 김민하 평론가는 일주일에 한 번 들으시잖아요. 전 일주일 내내 듣습니다. 이거 계속 들으면 스트레스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막 하루마다 막 3만 명씩 올라가고 이러면 신나는데 예.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매일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약간 마음이 짠합니다. 네. 네,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거라 가지고. 굉장히 빨라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유튜브 안 해보셨나 봐. 저는 유튜브로 안 봐요. 네.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복현 금감원장이 2012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사한 적 없다. 이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랑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의 사건 번호 133호로 유명합니다. 지난 2012년에 금감원에서 만든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 조사 자료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 11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때 검사를 통해서 제시됐던, 그리고 이제 법원에 채택된 참고 자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2013년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내사하기 이전에 이미 금감원에서 사건을 먼저 인지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근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박성중 민주당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이미 2012년에 사안을 인지를 한 금감원이 검찰의 사건을 이첩을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이미 재판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금감원이 판단했을 때 주가 조작 정황이 있는 거 사실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복현 금감원장이 답변하기를 이랬습니다. 취임 후에 나도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그거는 이제 일명 5% 룰이라고 해가지고 대량 보유 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장 기업의 주식이 이제 5% 이상 개인이 보유하게 됐거나 혹은 뭐 주식 총수의 1% 정도가 이제 크게 변동이 됐을 때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거래소에 위반한 걸로 이제 통보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주가 조작건이나 이런 것과 직접 관련된 건 없고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 맥락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와서 그 재판이 지금 1심 판결이 권오수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는데, 사실은 2013년도에 이 사건이 이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2013년도에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서 입수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내사 보고서가 왜 내사가 중단됐는가? 그때 경찰은 금감원에서 압수수색 그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정보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쪽을 통해서 영장을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영장 청구를 검찰 쪽에 했는데 검찰에서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경찰 스스로 더 이상 수사가 안 되겠구나, 금감원이 협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그보다 경찰에 내사하기 이전에 금감원에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 조사 자료라는 사건 번호 133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에서 제시가 됐다는 건데, 이때 그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공시의무 위반, 요거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권오수 회장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본인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사받았다는 것을 오히려 언론에다가 당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됐다라고 처음에 소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에서 일정한 처분을 받았던 건,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다.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불공정 거래 조사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불공정 거래 조사 자료가 공시의무 위반 자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공정 거래랑 공시의무 위반이랑
완전히 적용 법조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목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문서의 제목 자체가 불공정 거래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네. 불공정 거래가 뭔가라고 해서 좀 살펴봤더니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 중에는 물론 주가 조작 같은 게 들어 있지만 신고 공시 의무 위반도 불공정 거래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봐야지만 금감원장의 말이 사실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정작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추가 정황은 오늘 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네네. 붙이면은 이게 당시에 이제 금감원이 그러니까 상장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대주주가 보유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시의무 위반이다라는 거를 조사한 거다라고 이제 이복현 원장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뭐 그 내용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 의문이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네. 그 5%를 위반했다는 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간단한 것이고 간단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 전후 관계라든가 이 당시 2012년에 이 조사한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마무리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애초에 금감원이 이걸 조사하던 과정에서 과연 이 5% 룰에 대한 것만 조사를 가닥을 잡고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가 좀 의심이 돼서 이것저것 보다가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뭐 이 정도에서 끝내자 이러고 끝난 거냐 이 의문을 사실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제기된 의문이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도 네. 검사가 금감원을 통해서 이제 수사 의뢰가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맥락들이 이제 재판하고 약간 좀 지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공시의무 위반을 수사 의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공시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수 주주가 된 사람이 누굽니다. 이거 그냥 공시해요. 공시를 안 했어. 그럼 여기에 무슨 뭐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럼 수사 의뢰를 금감원은 했느냐. 그리고 법정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판사가 엄청난 그 오류 착오를 했느냐. 검사도 또 똑같이 착오를 했느냐. 이것도 검찰도 이거를 뭐 수사 의뢰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침대 축구입니다. 지금도 침대 축구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침대 축구를 하지 말고 뭐 특검을 해라라고 그래서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이 이렇게 침대 축구여서 평론가는 참 답답합니다. 네. 침대 축구라는 평론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침대 축구입니다. 네. 자, 그 뉴스타파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 네. 즉 말하자면 공모가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습니다. 공모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증거로 물증으로 나타났다. 네, 지난 12월 열렸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때 검사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2011년 1월 13일의 문자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2차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는데 민땡땡이라는 이 비인베스트먼트의 이사가 또 다른 그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인 그리고 이제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토러스 증권의 김모 지점장하고 이제 주고받은 내용인데 뉴스타파가 이제 대역으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이제 주고받은 내용을 재현을 해봤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대판했대요. 할인해서 넘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는데. 권 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김은 그 앞에서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있냐고 지점장은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하신 듯. 이구만 듣던 대로. 삐. 네, B가 있는데 이건 이제 비하어여가지고 이건 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은 이제 김건희 여사인데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와 대판했다. 그리고 권 사장이라는 건 이제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 사장인데 권오수 회장이랑 권오수 회장도 엄청 흥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대우 지점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데 이건 누구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있었던 당시 대우증권의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막 이러는 바람에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뒤에 검사가 이제 증인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그 당시에 블록딜로 김건희 여사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는데 너무 싸게 팔았다. 할인해서 파는 바람에 생각했던 것만큼 먹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만큼 수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잠깐만요.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는 장외 대량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바깥에서 그러니까 3시인가요? 장마감이? 3시 반. 네. 3시 반. 이 장마감 이후에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영향받지 않고 누군가를 딱 지정해서 대량 거래, 장외 대량 거래를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싸게 팔았는지를 좀 봤더니 2011년 1월 10일하고 12일 이틀에 걸쳐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블록딜로 20만 6천 주를 팔았는데 평균 단가로 하면은 5,400원 그리고 5,2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제 종가를 보니까 6,040원이거나 6,070원이거나 이랬기 때문에 아니 왜 종가보다도 싸게 팔았냐라고 해서 이제 항의를 했던 그래서 할인해서 팔았다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항의를 했다라는 맥락이 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언제 얼마에 샀었던 주식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뉴스타파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종가보다 싸게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얼마를 받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주식들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에 걸쳐가지고 주당 평균 3,616원에 샀던 걸로 보인다. 그러면 두 달 뒤에 평균 한 5,289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7억 4,489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3억 4,4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래서 수익률이 46.3%. 주식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46.3%를 두 달 만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꿈의 숫자죠. 이 수익을 김건희 여사는 그 당시에는 먹은 것도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기대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데도 불만족했다는 거는 본인이 기대했던 수익률이 그거보다 훨씬 높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수익률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익률이라서 아마도 작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계좌를 맡겨놓고도 그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게 그냥 방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뭐 항의를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내용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라거나 매수 유도를 당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해명 내용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이 소위 주가 조작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계좌는 네, 김민하 평론가.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계좌고 이 계좌를 모 인베스트먼트인지 뭐 거기가 이제 관리하던 계좌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설명대로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어떤 이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해주는 대행해주는 사람이 네. 투자를 뭐 항상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돈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7억 맡겨놨는데 야 3억이 나왔습니다. 3억이 이제 이익이 거둬졌습니다라고 이 보고를 저한테 누군가 했다면 저는 굉장히 기뻐서 기절을 했을 거예요. 3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3억이 아니라 300만 원도 없는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안다. 이거 더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거두지 못한 것을 다 알고 있다라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것은 선수죠. 그냥 돈을 맡겨놓은 차원은 아닌 거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었다. 더 적극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이 다 재판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고발돼 있는 건이 있는 건데 부르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네.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라고 종결해 버리든지 그러면 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답답하죠. 그 블록딜이라고 하는 게 종가가 6,040원이었는데 블록딜 가격이 5,400원. 이라고 1월 10일 날 이렇게 됐으면 야 진짜 뭐 굉장히 싸게 팔았으니까 화낼만 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주식 매매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원래 블록딜 같은 경우는 할인해서 할인을 해서 팝니다. 팝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할인을 좀 해서 파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실 것 같으면은 본인이 직접 이제 운용하시면 되는데 왜 이것을 맡겼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문인 거죠. 그 부분이. 근데 보통 이제 블록딜 하면 그 한 5%에서 10% 정도 할인해서 블록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딜을 하고 나면 개미들이 그 다음날 웁니다. 왜냐하면 도매가로 대량으로 싸게 블록딜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날 그 사실도 몰랐던 오늘 종가가 6,040원이었는데
블록딜로 5,400원에 대량으로 주식이 거래가 됐대. 그럼 다음 날 주식 가격은 떨어져요. 개미 투자자들은 그때 또 눈물을 블록딜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왔더니 어제 종가 6,040원인데 오늘 왜 5,000원대로 뚝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못 모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블록딜 할인율보다 조금 더 많이 할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의 시세 차익은 그러니까 내가 더 벌 수 있었는데 조금 덜 벌었어 라고 해서 대판했다라는 뜻으로 문자 메시지는 읽힌다. 46%로도 만족할 수 없으셨다.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완전히 종료되고 난 뒤에 최종 수익은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대로 하면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익 창출 더 당할 수 있었는데 46%밖에 못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무척 안타깝네요. 더 당할 수 있었는데. 자, 오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서 제가하고 네. 국회로 송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제가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오늘 이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고요. 27일에 표결에 이제 붙여질 예정인데 본격적으로 체포 동의안 전국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셈이고요. 검찰의 시간 이후에 이제 국회의 시간, 정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오늘 좀 화제가 된 게 법무부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는 절차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언론에 공개됐던 소위 말하는 이제 정성호 접견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하고 이제 만났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JTBC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마치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는 듯한 발언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보도를 받아서 검찰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서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한테 일종의 회유성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 회유 시도가 결국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왜곡하도록 종용하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증거 인멸의 사유로 적시하기도 했었는데 네. 정작 이 정성호 의원이 이 내용 녹취록 내용을 접견록 내용을 다 이제 공개하고 검증을 받자라고 해서 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걸 법무부에서 거부를 했다라는 사실이 좀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접견록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로 얘기한 거는 일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지가 있다라는 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개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생활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네. 형식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 저는 이제 첫째로 정치인이다라는 기준에서 저는 정성호 의원이 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등을 뭐 차례로 면회를 가고 그리고 뭐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한 행보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여러모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자제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뭐 보란 듯이 뭐 이렇게 면회를 간 거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좀 무리가 있는 판단이었다고 보는데 그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절차 그리고 법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얘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증거인멸의 우려 속에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러면 검찰이 이러한 내용들을 영장 청구서에 넣기 위해서 언론에 이렇게 알려주고 언론이 이걸 보도를 하면 이러한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참 많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 의심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처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법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이 정성호 의원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증거인멸을 이제 막 사주하고 알리바이를 없는 알리바이를 꾸며내라고 막 강요를 하고 그랬으면 그거는 현행 법에 어떤 위반이 되는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짓 증언을 교사하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러한 이제 정황을 잡았으면 이거를 빨리 수사를 해야죠. 그러면. 수사해야죠. 근데 정성호 의원을 이제 수사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거 수사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영장 청구할 때 그냥 사유로만 썼어요. 사유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기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의 내용을 그러면 이게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억울하다는 사람이 내가 억울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안 준다라는 거는 그러면 검찰은 써먹고 싶은 부분만 써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이 아닌 걸 증명할 기회는 그냥 뭐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땐 잘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리태구님께서도 그러면 기자들은 대체 어떻게 기사를 썼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당사자들이 이거를 공개해서 이제 검증 받자라고 청구를 했는데도 그건 보여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자들한테는 그 내용이 흘러가서 보도가 되게 됐을까? 공익 제보자가 있나 보죠. 예. 아마도 법조인이라고 아마 기사에는 표현되지 않을까. 법조인 뭐. 교정 공무원이 이거를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교정 공무원이 이걸 바깥으로 빼돌린다? 그 정도 배짱 있는 교정 공무원이 있을까요? 예.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 아이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갑니다. 다음 뉴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동성 커플 관련된 뉴스는 이제 해외 뉴스로 많이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우리 이제 이 법원에서도 좀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인 이제 소성욱 씨 부부가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나의 피부양자를 올리고 싶다. 우리 회사 건강보험에. 근데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행정행위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었는데 2심에서는 소성욱 씨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1심에서는 혼인이라는 게 남녀 간의 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걸 뒤집은 건데요. 2심 재판부도 물론 소성욱 씨와 그 배우자인 김용민 씨 커플이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사실혼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데 대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다.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동성 결합과 사실혼이 동일하게 경제적으로 밀착돼 있고 이제 정서적으로 공동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동성이나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나 평등하다. 이런 또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왔는데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왜 동성결합 배우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뭐 김민하 평론가. 판결문 전문을 제가 이제 본 건 아니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동성 간의 결합을 이제 사실혼이다라고 이제 법적인 의미의 사실혼이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보공단이 이제 피부양자를 이제 이 등록을 해줄 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피부양자 등록을 해줬다 지금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요거는 따로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건보공단의 자체의 판단이다. 그런데 그럼요. 같은 판단을 동성 간의 결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단지 뭐 다른 법규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혼과는 다른 어떤 형태다라는 이유만으로 요걸 등록 안 해준 것이 일종의 차별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의 그렇죠. 권리를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가 동성 간의 결합을 사실혼으로 인정했다거나 혼인으로 인정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쟁점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그냥 어떤 동성 간 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겪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규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 그 전제한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상속으로 가면 사실혼 관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증거가 필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 인후보증서 그러니까 보증인 한 명만 있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내 그 의료보험에 밑으로 넣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간단한 절차인데 둘이 같이 살면 그냥 이런 사실혼 관계 간단히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간단히 인정해 준 것처럼 인정해 줘. 이런 건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가 멈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성 결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합법화돼 있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진선미 의원회에서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어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동성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성 간에건 또는 아주 친한 친구들 간에건 먼 친척이 친구 이웃 사촌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우리나라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면 동의 사인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내 옆방 친구가 수술하게 생겼는데 사인을 못 해서 수술을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서로 부양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청약 같은 거 넣을 때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상속 재산을 이렇게 미리미리 정리하면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법인데 이게 동성혼 합법화법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에 밀려서 국회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1인 가구 많아지는 이 상황 어떡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판결문의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른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